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가 얘기를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모셔봤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유가가요 4%, 유가 선물이 개장 초에 4%대 급등세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이제 4%까지 올랐다가 네. 0.6%로 상승폭을 갖다 확 줄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 최종 결정은 의회가 가진 게 아니라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아직 결정이 의중이 더 남았다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최고 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거 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 얘기하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레짐 체인지를 언급을 해줬거든요. 정권 교체.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는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암살하는 거를 준비를 지난주 때 했었는데 다 그걸 트럼프가 막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선은 지켜라라는 식의 메시지였다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자 이제 가결 부결 중에 가결이 된 상태고 이제 최고 지도자 결정만 남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선까지 가는 건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야라는 위협은 사실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갔다? 이거는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조금 더 격하게 움직인 거다라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거의 다 있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을 때도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과거에 2021년도 때인가요? 22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이란은 봉쇄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줬었고,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갈등이 폭발했었을 때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갖다 공격했었을 때도 간헐적으로 봉쇄를 갖다 시도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봉쇄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역사적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의도와 달리 봉쇄된 적은 있죠. 이라크에 의해서 이란이 무참히 박살이 났었을 때, 전쟁 때. 근데 그때 이후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봉쇄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이제 연구위원님께서 쓰신 걸 보면 일단 제목 자체가 눈에 띄는데 확전 기로의 미국과 이란 그럼에도 최악은 배제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최악은 배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세요? 예, 일단은 뭐 최악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가능성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최악은 그러니까 결국 이란의 레짐 체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게 왜 최악이 아닌 이유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랑 LNG의 해상 물동량의 20%가 중단이 되고, 원유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원유 어떻게 보면 수출에 있어서를 봤었을 때 못해도 7에서 10% 정도가 안 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동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애들은 존재하니까요.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이.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다. 근데 이제 장기간 동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란도 전쟁을 하는 나라가 스스로 전쟁 자금원인 해상 루트를 갖다 포기한다. 이란의 모든 교역의 90%는 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급로랑 전쟁 재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봉쇄하는 건 이란한테도 자살행위다. 뭐 이렇게 일종의 얘기를 그럴 하는 수 거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쟁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군에서 한 3년 반 동안 계속 보급 쪽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기준은 결국에는 보급이거든요. 보급 끊기면 북한도 졌었던 이유가 보급선 끊긴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간은 여전히 어렵고, 근데 가장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레짐 체인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시에는 과거 결국 이란 혁명 때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쨌든 이란 혁명 때는 이란의 원유 수출에도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중요한 점은 그 중동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점증을 했었던 부분이 될 수가 있었겠고,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컸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사실 이때는 가격이 의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리니까요. 뭐 가격이 얼마다 이거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요. 그 근거의 사례를 보면은 최소 못해도 140% 이상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뭐 유가 100불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다른 얘기를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에 선을 넣는 거는 그거는 레짐 체인지의 가능성을 갖다 협박을 이번에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레짐 체인지 가능성을 어쨌든 좀 배제하자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백악관 사람들도 알 거예요. 이 하메네이가 제거될 경우에는 중동이 어떤 문제로 빠질지, 즉 단순히 이란 혼자만이 정권이 무너지는 전제를 넘어서거든요. 왜냐? 중동은 결국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그리고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 그리고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권력의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균형추가 무너진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도 이라크에서 독재자 후세인이 축출당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거기서 수니파 극단주의인 IS가 창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IS를 처단을 갖다가 해왔었던 시아파가 무너진다. 그럼 IS가 다시 재창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봉쇄 가능성이나 특히나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란의 레짐 체인지 가능성 어쨌든 좀 배제해두자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최악은 정권 교체, 네, 레짐 체인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많이 일컬어지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인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유가를 엄청나게 급등하게 만든다라는 건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70불대 있는 70달러대 있는 유가가 뭐 봉쇄될 시, 최악의 경우에 갈 시 130달러 지금 얘기 나오고 있던데,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될까? 의미가 없습니까? 뭐 과거 사례만 저는 시나리오별로 접근을 해봤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 단기 봉쇄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봉쇄는 크게 의미가 없고, 중요한 점은 장기 봉쇄예요. 장기간 동안. 장기라는 건 어느 결과적으로 정도? 최소 못해도 3개월 이상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로 물동량에 심각한 차질이 빚게 되고, 왜냐면 러우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홍해 봉쇄랑도. 그러니까 왜냐면 러우 전쟁도 우회로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유럽에 안 판 거지 중국과 인도한테 팔았거든요. 홍해가 막혔을 때도 그냥 돌아서 가면 돼요. 운임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거는 운임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회로 자체가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제외한 나라들은 그냥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란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트럼프가 레짐 체인지 얘기를 꺼낸 거겠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과거에 뭐 아랍의 봄 때만큼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최소 못해도 유가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승률로 대입해서 보면은 못해도 90에서 100불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레짐 체인지 시에는 그냥 150% 상승, 지금 가격 기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과거에 그냥 딱 기반해서 상승률을 갖다 우리가 고민을 해봤었을 때죠. 근데 다만 그 최악의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 배제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서 보자면은, 유가는 단기적으로 연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은, 다만 어쨌든 오펙 플러스가 증상 기저로 선회했고, 지금 높은 가격 레벨에서는 당연히 셰일들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는 것이고, 이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가단에서 뒤로 갈수록 진정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만 하더라도 지금 유유 캐파가 많아요. 못해도 쿠웨이트랑 이라크, 뭐 이제 이란을 갖다가 어차피 수출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최소 못해도 일평균 600만 배럴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힌다. 저쪽에서 그럼 막히면은 최소 못해도 수출량이 한 700만 정도 막힌다라 본다면은 약간의 100만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직 오펙 플러스 유유 캐파가 600만 정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기사회생해서 공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그럼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가 올라갔다가 진정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레짐 체인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정말 그때는 이제 뭘 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는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다. 그게 바로 레짐 이란의 정권 교체 여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는 한 $100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거고 조금 더 갈 경우에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에서 150%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간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렇군요. 근데 어제 밤만 해도 미국에서는 우리는 정권 교체 국방부 입장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핵을 위협에서 안전한 쪽으로 우린 가기 위함이야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어떤 일종의 뭐 분쟁 과정에서 전쟁 과정에서의 협상, 뭐 협박, 위협 약간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협상의 일환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란 단에서는 호르무즈 그러니까 자신도 죽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카드를 꺼낸 건데 네, 뭐 의회가 꺼낸 거죠.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꺼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카드를 갖다 일단 보여준 건데 한번 트럼프도 그러면은 오케이 나도 그럼 여기서 카드를 나올 수 있는 거는 레짐 체인지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막았다는 걸 어필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군 고위 관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사령관이 왔는데도 또 죽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있는 것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막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번 패를 갖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은 지키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뭐 물동량 전 세계 지장이 있고 유가도 급등할 것이고 이런 것들 외에도 그리고 이란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거 외에도 근데 봉쇄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서방으로 제재 때문에 가는 것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 티팟이 그래서 좀 활성화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 때문에 막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사실 지난주 자료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었고요.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 몇 가지가 있는 게 결국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결국 바레인에 2개 항모 전단을 지휘하는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거기 주둔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자신의 자금줄을 끊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자기 우방인 카타르랑 이라크가 수출이 안 되니 반발이 심하게 뻔하고 특히나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가 다 중국으로 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중진류를 갖다가 제재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 대비 못해도 6불 정도 싸게 들여오거든요. 중국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 가격이 만약에 70불을 한다면은 못해도 63불에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저가 경쟁을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 수출했던 거고 그래서 2023년부터 한국의 정유학 기업들이 힘들어졌던 그림들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중국 역시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면 가뜩이나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국제가격 대비 18불 싼 베네수엘라산도 못 들어오고 있는 형국에 거기다 러시아를 갖다가 트럼프가 종전하면은 제재 풀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판국에 싸게 들어오는 루트가 다 막히고 있는데 이란까지 막히게 된다. 그럼 중국으로서는 물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다시 서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사실 중동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졌다. 한국 산업계가. 그런데 이번에는 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대부분 에너지의 근간은 결국 천연가스랑 원유인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동일하죠. 여전히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은 에너지원이 어디서 온다? 중동이에요. 특히 천연가스를 저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LNG 하잖아요. 네.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LNG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LNG 선박단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 그 LNG 다 어디서 오는다? 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카타르예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전 세계 LNG 최대 수출국이고 뿐만 아니라 카타르가 수출하는 물량의 최소 못해도 80%가량은 대다수가 아시아로 가요. 근데 그 천연가스가 끊긴다. 그러면은 한국을 넘어서 그냥 아시아한테는 굉장히 동아시아 지역에는 빅쇼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한테는 이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원전이고 그럼 원전에 따른 결국 에너지 스스로 자립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럼 원전이 당연히 중요해지는 건데 더불어서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내 물건을 팔려고 하잖아요. 나는 원전으로 최대한 많이 전환을 하려 하고 남들한테 천연가스를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러면 경쟁자 카타르가 점점 막히려고 한다. 그럼 미국의 셰일가스단의 산업은 더욱더 육성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LNG 단에서 알래스카 LNG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투자를 더욱더 쉽게 유치받을 수 있겠고 미국 천연가스의 수출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데 미국 천연가스 산업이 성장하게 된 물론 계기가 2015년 에너지 수출 금지 법안을 갖다가 이제 폐기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러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유럽에 그럼 아시아 에너지 안보는 어디다? 중동이에요. 특히 호르무즈 쪽. 그럼 그쪽이 막힌다라는 우려가 형성된다. 미국 단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어쩌면 르네상스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역발상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러니까 한국 단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단에서 조달처를 더 다변화를 시도할 거고 그러면은 원전 단에서는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독일이 원전 산업을 원래 없애려고 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계속 독일 걸 모방해왔다가 없애려 했다가 점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원전을 계속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천연가스를 보완하려 하는 거고 그쪽으로 계속 에너지 안보단에서 고민이 더 깊어지겠죠. 우리가 러우 전쟁 때 익히 봤듯이 해상 운송비 상승도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호르무즈해협 경유 통한 운임비가 지금 계속 폭주 중이거든요. 어느 정도나?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 네네. 이제 저도 선차트로만 네네네. 그냥 보고 말았어가지고요. 근데 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네. 좀 가파르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엄청 많이 튄 건 네.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운임비는 이미 그쵸.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기 네. 때문에 우리 러우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잠깐 튀었다가 진정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 운임비는 여전히 높은 레벨 그때 장기간 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운임이 이렇게 상승한다? 만약에 에너지 가격은 잠깐 튀다 내려오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운임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고민이 되겠죠. 인플레단에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충격은 저는 줄 수는 있다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에너지 다변화는 얘기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추천하는 게 미국 천연가스다. 단순히 미국 천연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의 천연가스를 갖다가 수출해주는 기업들 뭐 이런 애들 중심이 계속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판매하고 생산하고 운송하고 유통하고 단순히 이걸 넘어서 에너지 가격 자체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더 큰 수혜자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특히 천연가스 생산기업, 수송기업, 뭐 가공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역사적 사례들이 좀 많지만 가장 가깝게 러우 전쟁 때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그 사이에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감산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 부분. 그럼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다시 좀 생산량을 늘릴 그런 어떤 여유랄까 룸이 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일평균 저도 어제 차트를 한 번 더 봤는데 한 650만 정도 일평균 650만 배럴 정도의 여전히 여력이 남아.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르랑 이란이랑
이라크나 쿠웨이트 이런 애들 좀 배제하고 좀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럼 이 정도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수출단에서 700만 정도, 최악의 경우 700만이 차질을 빚는데 그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고, 어쨌든 사우디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실질적인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송 차질이 실질적으로 있을지. 왜냐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의회에서 통과됐다 해서 막힌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계속 지금도 데이터를 보면은 운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GPS 이런 망을 통해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막힌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우디는 오페 플러스 주도해가지고 움직일 게 뻔하고, 더불어 어쨌든 MS를 뺏을 기회잖아요. 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국가들이 막힌다. 그럼 저들은 우회로가 없기 때문에 막혀요, 그냥. 그럼 그 공백의 MS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셰일들도 거기에 뛰어들 게 뻔할 테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다시 진정될 거라고 봅니다. 사우디가 과거에는 중동 사태 터지면 증산으로 유가 안정화에 나섰는데 최근에 보면 3차 유가 전쟁 운운하면서 공급 확대를 시사한다. 이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맥락이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4월 말 때 유가 전쟁 가능성은 사우디는 자꾸 경쟁자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증산을 더 빠르게 가져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난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증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6월 초 때쯤에.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증산 속도는 계속 빠르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증산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오펙 플러스 안에서 8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감산했었던 부분을 원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체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복시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유유 캐파가 남았다라는 걸 계속 확인이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유가 급등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일시적으로나마 염두에 둔다고 하고 시장에 대응할 때 다른 원자재 가격에 주는 영향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호르무즈에 막힌다, 네. 또는 레짐 체제가 발생한다, 그럼 유가랑 천연가스는 폭주를 하겠죠. 그럼 이것이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부분은 첫 번째, 천연가스는 당연히 질소계 비료에 영향을 줍니다. 질소계 비료, 최근에 보면 질소계 비료 가격이 많이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 이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 질소계 비료의 원료 자체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전체 비료 시장 55%를 차지하고, 기본적으로 그 원료 바탕에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가 아는 옥수수, 그리고 밀가루 원료인 소맥,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는 원면, 이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얘네들의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차 두고,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 또한 천연가스 기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저는 유가보다 천연가스가 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재 중심은 유가가 아니라 사실 가스거든요. 가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찰리 먼거도 주총에서 예전에 그랬죠. 뭐라고 했다? 원유를 생산할 때 그 원료가 되는 거는 가스다. 왜냐? 원유를 시취할 때 그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주사하고, 안에 유전 안에서 더 빠른 속도로 원유를 갖다 퍼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잔량을 퍼내기 위해서 압력을 불어넣는데, 이거 가스 리프팅 작업이라는데, 이때 또 천연가스를 주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스트라는 거죠. 가스가 튄다, 후행적으로 유가가 더 튄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산업금속이죠. 왜냐? 산업금속의 원료의 토대는 전력이에요. 전력원은 뭐다? 가스예요. 결국 뭐다? 이 기반이 모두 다 움직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동의 유가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돼 있지만, 저는 문제는 가스다. 가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답이 없다. 이거는 뭘 어떻게 수급을 완화시킬 만한 부분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천연가스는 원유처럼 운송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더불어서 생산시설은 있더라도 가스관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이제 막 발전을 한 2016년부터 발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은
좀 가스에 대해서 중동단에서는 더 이런 파생 효과를 더 고민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정권 교체 이게 좀 더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그걸로 상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유가도 중요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에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